지금 도쿄 전체가 난리예요. 경찰이 출동했대요. 지금 일본 전 국민이 TV 앞에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메인 뉴스가 갑자기 멈추고 정체불명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일본인 여러분, 진실을 아십니까? 8분간 1200만 가구가 목격한 전대미문의 방송사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기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야마다 케이고입니다. NHK 국제부에서 10년째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었죠. 그날은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날이었습니다. 4월 15일 오후 8시 52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9시 뉴스 최종 점검을 하던 중 갑자기 제 앞에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꺼졌다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것은 일본인 여러분, 진실을 아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만든 적도 본 적도 없는 영상이었죠. 화면이 전환되며 충격적인 자막이 떴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문자는 한글입니다. 일본의 가난은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안 돼.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영상은 이미 전국 1200만 가구로 송출되고 있었죠. 저는 미친 듯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모든 권한을 빼앗아간 것처럼. 세종대왕은 15세기에 이미 현대 언어학의 모든 원리를 간파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쓰다가 어설프게 변형시킨 가나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앵커석에 앉아있던 하야시 아나운서가 경직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녀의 당황한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죠. 시청자 여러분, 기술적 문제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곧 끊겼습니다. 영상의 볼륨이 더 커지며 스튜디오를 압도했죠. 한글은 단 24개의 자모로 1172개의 소리를 표현합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그리고 수천 개의 한자를 써야 겨우 표현이 가능하죠.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자명합니다. PD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기술팀장이 소리쳤죠. 메인 서버 접근이 안 돼. 누가 관리자 권한을 다 바꿔놨어?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명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극찬하는 인터뷰 영상이었죠. 도쿄대, 교토대, 와세다대, 일본 최고 권위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일본이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드디어 8분이 지나고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스튜디오는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국 전원은 불이 났고 다음날 건물 밖에서는 벌써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매국 방송 NHK, 친한파를 색출하라. 트위터는 분당 10만 개의 트윗이 폭발하며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일본 방송 역사상 최악의 사고였죠. 그리고 10분 후 보안팀이 제 자리로 들이닥쳤습니다. 야마다 상, 시스템 로그에 당신 아이디로 해당 영상이 긴급 편성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본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오후 8시 50분 32초, 제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문제의 영상을 삽입한 기록, 디지털 지문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국장실로 끌려가는 동안 복도에 늘어선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경멸, 분노, 배신감. 10년간 함께한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그 중에서도 오카베 선배의 표정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치 계획대로 됐다는 듯이. 케이고 군, 설명해보게. 국장실의 공기는 살벌했습니다. 임원 6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것 같습니다. 8시 50분에 자네는 어디 있었나? PD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스태프가 봤을 거예요. 하지만 로그인 기록은 자네 자리 컴퓨터에서 이뤄졌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시간 제 자리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2분. 단 2분의 공백이 있었죠. 화장실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2분 동안? 네. 그 2분 동안 누가 자네 자리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가?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변명으로 들린다는 것을. 창밖으로 시위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마다를 내놔라. 매국노를 처단하라.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수상관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저는 이미 범인으로 결정됐다는 것을.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라는 것을. 일단 집에 가서 대기하게. 내일 결정이 날 거야. 밖으로 나오자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피한 거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카베였습니다. 케이고. 안 됐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자업자득이지. 늘 한국 콘텐츠가 우수하다고 떠들고 다녔잖아. 이제 진짜로 한국을 찬양하게 됐네. 선배가. 설마. 증거 없는 추측은 하지 말게. 그런다고 자네 처지가 나아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려는데 오카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죠. 참. 내일 아침 신문 일면 기대하게. NHK PD. 한글 찬양 방송 테러 멋진 제목이지?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단 8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예감에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 그리고 정말로 오카베 선배가? 다음날 새벽 5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남이었습니다. 사토 나남이. 같은 부서에서 3년째 함께 일하며 연인이 된 그녀였죠. 케이고. 지금 뉴스 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모든 채널에서 어젯밤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NHK 한글 찬양 방송 파문, 책임 프로듀서, 야마다 케이고, 친한 성향 의혹. 제 얼굴이 화면에 크게 떴습니다. 10년 전 입사 때 찍은 사진이었죠. 순진하게 웃고 있는 그때의 저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나미, 나는 정말 알아. 네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아.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나미마저 저를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이 상황이 두려운 걸까요? 8시가 되자 방송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정문 앞은 이미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매국노를 처단하라. NHK는 사죄하라. 경찰이 길을 터주었지만 시위대의 침과 욕설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던진 계란이 제 어깨에 맞았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셔츠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과 마주쳤지만 모두 시선을 피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제 책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직 처분 통지서였죠. 야마다. 뒤에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로 따라가니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시스템 로그를 다시 확인했어. 내 계정으로 오후 7시 23분에 영상이 업로드됐고 7시 58분에 송출 예약이 됐더군. 그리고 8시 50분에 최종 실행 명령이 내려졌어. 하지만 저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일단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 대기해. 그리고 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한글이었지? 네가 정말 한국 측과 연결된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희생양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오카베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케이고. 안 됐네. 하지만 방송계는 원래 이런 거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의 눈빛에서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오카베 선배, 어제 저녁에 방송국에 계셨나요? 왜?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가? 그는 비웃듯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길에 나나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망설이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케이고. 미안해. 아까는 너무 놀라서. 괜찮아. 나도 이해해. 정말 네가 한 게 아니지?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나미, 10년 동안 날 봐왔잖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럼 대체 누가? 그걸 꼭 알아낼 거야.
건물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NHK 본사 건물이 저녁 노을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꿈과 열정을 바쳤던 곳. 이제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은 곳.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부야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활기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메시지가 수백 개였습니다. 대부분 욕설과 협박이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오늘 밤 11시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서 만나자. 그날 밤 11시 저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비교적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잠그고 나갔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야마다 씨. 소파에 앉아 있던 사람은 뜻밖에도 IT 보안팀의 타카하시였습니다. 신입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후배였죠. 타카하시? 어떻게? 메시지 보낸 사람 저예요. 미안해요. 미행이 있을까봐 일부러 다른 곳으로 불렀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로그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선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제 영상이 송출되기 전 누군가 선배 계정의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뭐라고? 새벽 2시 47분. 내부 IP에서 접속했더군요. 그리고 그 IP는 타카하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카베 부장의 컴퓨터예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카베의 의미심장한 미소, 자업자득이라는 말, 그리고 여유로운 태도까지.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타카하시,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위험할 텐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이 묻히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요. 그리고 선배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우리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서버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타카하시의 도움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오카베는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파일들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 찬양 최종본이라는 파일도 있었죠. 생성 날짜는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네요. 선배를 노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오카베의 이메일 기록이었습니다. 한 달 전 그는 부장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복수였구나. 하지만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더 조사해보니 오카베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순수성을 지키자, 한류 침투를 막아라 같은 글들을 자주 올렸더군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네요. 선배도 제거하고 한국도 공격하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공개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이미 정직 상태였고 세간의 시선은 저를 범인으로 확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선배의 해고가 최종 결정될 거예요. 그 전에 움직여야겠네. 타카하시와 헤어진 후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나미, 부탁이 있어. 내일 이사회 전에 만날 수 있을까? 케이고, 무슨 일이야? 범인을 찾았어. 증거도 있고. 하지만 나 혼자서는. 전화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 7시 회사 앞 카페에서 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저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더 큰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처럼.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회사 앞 카페에서 나나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은 걸 보니 그녀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케이고, 정말 오카베 부장이. 저는 USB를 건네며 모든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나나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계획적이었네. 이사회에서 이걸 공개해야 해. 나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았어. 맡겨둬. 9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건물 밖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나나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나와.
회의실로 믿기지 않았지만 정문 경비가 저를 그냥 통과시켜 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사들과 임원들, 그리고 정중앙에 오카베가 앉아 있었습니다. 야마다 군, 들어와.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카베 부장, 해명해 보시지. 오카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죠.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단지 뭐요? 새벽 2시 47분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시스템 점검을 일주일 전에 만든 한글 찬양 최종본 파일은 뭐고요? 오카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죠.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며 실토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야마다는 늘 한국 콘텐츠를 칭찬했어요. 우리 일본 문화의 우수성은 무시하면서, 그리고 부장 승진해서 절 떨어뜨렸죠. 그래서 한글 영상을 만든 겁니까? 일본인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래서 일부러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오카베 부장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습니다. 오카베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소리쳤죠. 야마다, 너도 조심해. 일본은 깨어날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마다 군, 미안하네. 회사가 자네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아닙니다. 복직하게.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반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됐어. 회사 차원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한글의 문제점을 취재해 오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거부하면 복직은 어려울 거야.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회이기도 해. 자네의 결백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저는 그들에게 한글 영상을 내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명을 벗으려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나나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회의가 끝난 후 나나미와 함께 도쿄타워가 보이는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케이고, 정말 괜찮겠어? 응. 어차피 여기 있어도 시선은 계속 따가울 거야. 그래도 조심해.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줘. 뭐? 진실만을 보고 와. 그들이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쿄타워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글의 문제점.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운 한글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공항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묘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J터미널 도착, 입국 심사, 수화물 찾는 곳.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구조였죠. 일본의 가나 문자처럼 복잡하지도 중국의 한자처럼 난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도로 표지판, 광고판, 간판, 모든 한글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남역 500m, 서울역 방향, 잠실대교, 버스 안내 방송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명동입니다. 내리실 분은 벨을 눌러주세요. 발음이 너무나 명확해서 한국어를 모르는 저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놀라웠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명동의 저녁은 활기로 가득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은 내용을 한글로 받아 적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 하시나요? 아,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점자와 한글이 같은 구조인가요? 청년은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한글 점자는 한글과 거의 같은 원리예요. 자음,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똑같죠.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일본 점자는 가나와 전혀 다른 체계인데 한국은 일반 문자와 점자가 같은 원리라니? 다음날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서울의 한 IT 기업이었죠. 그런데 회사 입구에서 또 놀라운 걸 봤습니다. 외국인 직원들이 한글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인, 인도인, 베트남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 영어 질문에 프랑스인 직원이 답했습니다. 3개월이요. 처음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규칙을 이해하니까 금방 배웠어요. 3개월요? 네. 알파벳이랑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편해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보며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분명 한글이었어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처음 글을 배운다고요? 우리 어머니도 작년에 한글 배우셨어요. 이제 카톡도 하시고 인터넷 쇼핑도 하세요. 저녁에는 강남의 한 학원가를 찾았습니다. 학원 간판들이 즐비했는데 여기서도 한글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수학학원, 영어교실, 피아노 레슨, 모든 간판이 직관적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곳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일본의 학원가를 떠올려보니 한자와 가나가 섞여 있어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가끔 헷갈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불과 5, 6년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 아이들이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 할인 상품 안내문이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돋보기 없이도 술술 읽고 계셨습니다. 이거 하나 더 사면 할인이네?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젊은이들만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남녀노소,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리포트를 쓰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글의 문제점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런데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그것은 평등이고 기회이고 소통이다. 다음날 아침 저는 종로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죠. 거대한 동상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훈민정음 서문이었습니다.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만나기로 한 최혜원 교수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야마다 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 교수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이곳이 한글의 시작점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 교수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씨, 문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복잡성? 역사성?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글은 철저히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조화를 담았죠. 그녀는 종이에 기역, 니은, 미음을 그렸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이에요. 과학적이면서도 직관적이죠. 정말 놀랍네요. 더 놀라운 건 이게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어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음성학적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최 교수와 함께 서울대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고문원실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음 28자, 각각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만든 게 아니라 철학과 과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도서관을 나와 대학 캠퍼스를 걸으며 최 교수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한자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오해예요. 한글은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오히려 현대 언어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는 문자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글 자판 보세요. 왼손에 자음, 오른손에 모음, 번갈아 가며 치니까 속도가 빨라요. 이것도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거죠. 저녁에는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을 참관했습니다. 20여 명의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가, 나, 다, 라,
따라 읽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고, 아 가라고 쓰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단순해서 이해가 쉬웠던 거죠. 브라질에서 온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포르투갈어는 같은 알파벳인데도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요. 근데 한글은 쓴 대로 읽으면 돼서 신기해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도 거들었습니다. 베트남어는 성조가 6개나 있어서 표기가 복잡한데 한글은 그런 게 없어서 배우기 쉬워요. 수업이 끝난 후 한 나이지리아 남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죠. 제 이름은 아킨쿨레예요. 한글로는 아킨쿨레라고 쓰면 돼요. 영어로는 스펠링이 복잡한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편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자산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최 교수가 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유네스코가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야마다 케이고. 단 5글자로 제 이름이 완성됐습니다. 일본어로는 야마다 케이고라고 한자로 써야 하고 발음을 표기하려면 야마다 케이고라고 히라가나로 또 써야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민주적인 문자였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문자였던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최 교수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며 추천한 곳이었죠. 제주 구자읍의 한 작은 마을회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주 화요일마다 특별한 수업이 열려요. 마을회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 80대로 보이는 할머니들이 연필을 쥐고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모두 해녀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주름진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모습이 숙연했습니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무한한 인내심으로 가르치고 있었죠.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번엔 자기 이름 써볼까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김, 순, 자. 글자를 완성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쓴다.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여자가 글 배우면 팔자 세다고 못 배우게 했어. 바다에만 들어가라고. 쉬는 시간에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역해주는 선생님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평생 도장만 찍고 살았어. 은행 가도, 병원 가도, 관공서 가도 내 이름 석자도 못 쓰고 손녀가 편지 보내와도 읽을 수가 없었지.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약 봉지에 쓰인 글자도 읽을 수 있어. 하루 3번 이런 거. 장 보러 가서도 가격표를 읽을 수 있고 버스 번호도 알아볼 수 있어.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자들이 가득했죠. 이거 봐. 우리 바다 이야기야. 내가 쓰는 거야.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 바다에 갔다. 소라를 많이 잡았다. 파도가 높았다. 조심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에는 70년 넘게 바다와 함께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말로만 전해지던 이야기가 처음으로 글자가 된 순간이었죠. 선생님이 말했어. 한글은 쉬워서 할머니들도 금방 배울 수 있다고. 진짜였어. 수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편지 쓰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가족에게 편지를 써볼 거예요. 짧아도 괜찮아요. 할머니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육지에 사는 아들에게, 다른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손녀에게. 아들아? 엄마다. 글씨 배웠다. 보고 싶다. 단 4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막내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영수야, 나 이제 글 쓸 줄 안다. 당신이 남긴 편지도 이제야 읽었다. 사랑한다고 썼더라. 나도 사랑했다.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죠. 수업이 끝난 후 할머니들이 저를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제주 바다였죠. 저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어. 글은 몰라도 바다는 다 알았지. 근데 이제는 그 바다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어.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어. 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녀에게서 받은 답장이었어요. 할머니 글씨 받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 몇 글자가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줄 줄은 몰랐어.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글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알파벳이나 일본의 가나 문자였다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한글은 소리의 구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문자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도구였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열어준 것. 그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NHK에 보낼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글의 문제점. 아니, 저는 진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주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나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날아온 것이었죠. K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부산역 앞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미안해, K고. 그때 너를 의심했던 것도, 혼자 두고 온 것도. 괜찮아. 나도 이해해. 회사가 어떤 보고서를 원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본 걸 그대로 전해줘. 그게 진짜 저널리즘이잖아. 나나미의 지지는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산을 돌아다니며 추가 취재를 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부산의 한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영어 기반 코딩은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한글로 코딩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었죠. 젊은 개발자가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조건이면 실행 아니면 다른 실행. 한글로 된 코드가 자연스럽게 작동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했죠. 다음은 부산맹학교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였죠.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글 점자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점자 체계 중 하나예요. 점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영어 점자는 축약이 많아서 복잡한데 한글 점자는 일반 한글과 같은 원리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편하죠. 한 학생이 점자책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저도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한글 점자 덕분에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오후에는 부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는 현장이었죠. 한글 배운 지 6개월 됐어요. 이제 아이 학교 가정통신문도 읽을 수 있어요. 필리핀에서 온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문자도 주고받고 시어머니랑도 대화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녀들의 공책을 봤습니다. 각자의 모국어와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다양한 언어들이 한글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나나미와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죠. K고, 무슨 생각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철학이고, 과학이고, 무엇보다 사랑이야. 사랑?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만든 문자. 그 사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 해녀 할머니들에게도, 이주 여성들에게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나나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심은 이미 서 있었죠. 진실을 말할 거야. 회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진실을. 그럼 너는 해고될지도 몰라. 하지만 거짓 보고서를 쓸 수는 없어. 그날 밤 숙소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죠. 해녀 할머니들의 첫 글쓰기, 시각장애인의 점자 읽기, 이주 여성들의 한글 공부, 그리고 마지막에 제 인터뷰를 넣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문제점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글은 모두를 위한 문자입니다. 그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편집을 마치고 영상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글, 모두를 위한 문자. 이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창밖으로 부산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새벽 4시,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익명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영상을 업로드했죠. 37분짜리 다큐멘터리. 제목은 한글, 모두를 위한 문자였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6시간 후,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죠. 일본인이 이런 영상을?
야마다 케이고 아냐? 그 사건의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매국노 NHK의 수치, 일본으로 돌아오지 마라. 오후 2시 NHK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제부장이었죠. 야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영상 내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본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가 원한 건 그게 아니야. 넌 이제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공식 해고 통지가 이메일로 왔죠. 10년간의 방송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나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죠. 케이고, 봤어? 영상. 미안해. 너도 힘들어질 텐데. 아니야. 자랑스러워. 네가 진짜 저널리스트라는 걸 증명했잖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양심은 지켰으니까요. 저녁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BBC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CNN에서 연락드립니다. 르몽드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상은 이미 여러 언어로 자막이 달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녀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죠. 밤 11시 최혜원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마다 씨, 용기 있는 결정 존경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교수님,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는 당신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제안이 왔어요.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야마다 케이고 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합니다.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추방이었죠. 저는 하루아침에 국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나미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너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사흘 후 영상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0만 개가 넘었죠. 그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우리도 문맹률이 높아요. 한글 같은 문자가 있었으면 아프리카 케냐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 언어도 문자가 없어요. 한글 시스템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원주민 언어 보존에 한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영상이 단순히 한글을 소개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소수 언어와 문맹 퇴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였죠.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나나미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를 끝까지 지지해줬죠. 케이고, 일본이 너를 버렸지만 더 큰 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고마워. 나나미, 너도 조심해. 나도 곧 올게. 차표 내고. 뭐?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나도 진실을 외면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공항에서 그녀를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죠. 진실을 말할 자유, 그리고 그 진실로 세상을 바꿀 기회를. 한 달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글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마다 씨, 아프리카 문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프리카요? 네. 케냐 정부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위한 문자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서요. 당신의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글이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제가 꿈꾸던 일이었죠.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로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야마다 케이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글로 쓰니 제 마음이 더 솔직하게 표현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야마다 케이고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으로. 유네스코 프로젝트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사카의 한제일 교포가 보낸 이메일이었죠. 야마다-상, 당신의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오사카 한국학교, 제1교포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땅을 다시 밟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화상 수업은 가능했죠. 첫 수업 날, 화면 너머로 30명의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제1교포 3세, 4세들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는 일본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일본 사람인데 한글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한 학생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자에는 국적이 없어요. 한글은 한국 것이기 전에 인류의 것이죠. 그리고 한글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수업은 예상보다 활발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과 일본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질문했죠. 선생님, 한글로 일본 이름도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타나카는 다나카, 사토는 사토로 쓰면 돼요. 와, 진짜 쉽다. 한 달 후 학교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마다-상, 혹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학교 정식 교사로 등록하려면 필요해서요. 저는 고민 끝에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나카 히로키로 하겠습니다. 다나카, 그건 일본 성인데요. 네, 저는 일본인이니까요. 하지만 이름 히로키는 한글로 히록이라고도 쓸 수 있죠. 희망의 희, 기쁠록. 그렇게 저는 다나카 히로키가 되었습니다. 일본인이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로 새 삶을 시작한 거죠. 수업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제1교포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쓰던 한글 편지를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일본 친구들한테 한글 가르쳐 줬더니 신기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일본인 학생의 변화였습니다. 사카모토 유이, 15살 소녀였죠. 선생님, 저도 한국 이름 지어주세요. 왜 한국 이름을 갖고 싶어요? 한글 배우면서 느꼈어요. 이름도 문자처럼 소통의 도구잖아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싶어요. 저는 그녀에게 유이를 한글로 쓴 유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발음은 같지만 한글로 쓰인 이름. 그녀는 무척 좋아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글날 기념 장문 대회였죠. 주제는 나에게 한글이란 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글은 할머니의 눈물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평생 일본어만 쓰셨지만 임종 때는 한글로 사랑해라고 쓰셨습니다. 한글은 다리입니다. 일본인 친구와 한국인 나를 이어주는 다리. 한글은 자유입니다. 두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유. 화상으로 남아 시상식에 참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가교가 될 거라고.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영상과 오사카 한국학교의 사례가 일본 내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 일본 대학에서 한글 강좌를 확대했고 시민단체들은 언어 다양성 캠페인을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극우 세력의 반발은 있었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나나미가 약속대로 한국으로 왔을 때 저는 새 이름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나나미, 나는 이제 다나카 히로키야. 어머, 한국 이름이야? 반은 일본, 반은 한국. 그게 지금의 나야.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한글 교육, 밤에는 유네스코 프로젝트 준비.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이었죠. 무엇보다 거짓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작년 봄, 특별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케냐 교육부였죠. 다나카 히로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활동을 주목해왔습니다. 케냐의 42개 부족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문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한글의 원리를 세계에 전파할 기회가 온 것이었죠. 일주일 후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케냐 측 대표는 은봉고 자넷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언어학자이자 문자개혁위원회 위원이었죠. 다나카 선생님, 케냐에는 문자가 없는 언어가 수십 개입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사라지고 있죠. 어떤 도움을 원하시나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서 우리 언어에 맞는 문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스와힐리어를 위한 새로운 표기 체계를요. 화면으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스와힐리어는 로마자로 표기되지만 실제 발음과 차이가 커서 혼란이 많다고 했죠. 예를 들어 응앙아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응앙아로 발음되는데 로마자로는 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소리가 나는 위치와 방법을 시각화한 문자입니다. 스와힐리어의 음성 체계를 분석하면 비슷한 원리로 문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은봉고 자넷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그날부터 매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스와힐리어의 음성 구조를 분석하고 한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했죠. 나나미도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 감각이 큰 도움이 됐어요. 이 모양은 너무 복잡해요.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2달 후, 첫 번째 시안이 완성됐습니다. 스와힐리어를 위한 새로운 문자 체계였죠. 이름은 우우루로 하면 어떨까요? 스와힐리어로 자유라는 뜻이에요. 음봉고 자넷의 제안이었습니다. 자유. 완벽한 이름이네요. 케냐 정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나이로비 근교의 3개 학교에서 우우루 문자를 시범 교육하기로 한 거죠. 다나카 선생님, 직접 오셔서 교사 연수를 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드디어 아프리카로 갈 날이 왔습니다. 나나미와 함께 나이로비행 비행기에 올랐죠. 케이고, 아니, 히로키, 1년 전 너는 일본의 엘리트 방송인이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로 문자를 전파하러 가고 있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후회 없어?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음봉고 자넷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그녀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환영합니다. 케냐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 시장이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부족 언어 표지판들. 저 표지판들이 곧 우우루 문자로 바뀔 거예요. 음봉고 자넷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번째 교사 연수는 나이로비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30명의 현지 교사들이 참가했죠.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우루 문자도 그런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범을 보이자 교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도 금방 배울 수 있겠어요. 드디어 우리 언어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됐어요. 한 나이 든 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영어로만 가르쳤습니다. 우리 언어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연수가 끝난 후 우리는 마사이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마을 어른들이 모여 우우루 문자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구전으로만 전해온 부족의 역사를 처음으로 글로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족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이로비의 숙소에서 나나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히로키, 우리가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맞아. 한글의 정신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질 줄은. 세종대왕님이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기뻐하셨을 거야.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으니까. 창밖으로 아프리카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새로운 문자가 탄생하고 있었죠. 작년 가을, 우우루 문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와 나나미는 케냐에 장기 체류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어느 날, 킬리만자로가 보이는 작은 마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사이족 아이들이 우우루 문자를 배우고 있었어요. 아, 이, 우, 에, 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판 앞에 선 현지 교사 음악기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한 달 만에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로마자로는 2년이 걸렸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8살 소녀 나이쿠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그녀는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자들. 할아버지는 사자를 잡은 용감한 전사였다. 할아버지는 마을을 지켰다. 음원기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전사였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전해졌죠. 이제 나이쿠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한 할머니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나이쿠의 할머니였죠. 그녀는 손녀가 쓴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남편 이야기가 글자가 됐구나. 할머니도 우우루 문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배움의 열정은 젊은이 못지않았죠. 나도 우리 부족 여인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그동안 남자들 이야기만 전해졌잖아.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UN 교육기구에서 우우루 문자 프로젝트를 공식 인정한 거예요. 케냐의 우우루 문자는 소수 언어 보존의 혁신적 모델입니다. 이를 전 아프리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음봉고 자넷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글의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 일본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순간 카메라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문자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언어로 읽고 쓸 권리가 있어요. 우우루는 그 권리를 실현한 것뿐입니다. 그 후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탄자냐, 우간다, 르완다 주변국들이 앞다퉈 우우루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죠. 나이지리아는 200개가 넘는 부족 언어를 위한 문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케냐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우루 문자로 쓰인 첫 번째 소설이 출간됐어요. 마사이족 청년이 쓴 킬리만자로의 아침이었죠.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부족의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작가 키프로노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우리 글자로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IT 분야의 변화였습니다. 케냐의 한 스타트업이 우우루 문자 키보드 앱을 개발했고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었죠. 이제 마사이족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손자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올해 봄 1주년 기념식이 킬리만자로가 보이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아이들이 우우루 문자로 쓴 현수막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쓸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다. 음봉고 자넷이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모든 케냐인이 자기 언어로 읽고 쓰는 날을. 오늘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녀는 저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나카 히로키 선생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죠. 저는 단지 한글의 메신저였을 뿐입니다.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때 나이쿠가 달려와 제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우루 문자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남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나미도, 음봉고 자넷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해가 질 무렵 킬리만자로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산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것을 지켜주는 문자의 힘이었습니다. 나나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히로키, 우리가 정말 해냈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아직 문자가 없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어.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우우루 문자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 권리다. 오늘 우리는 그 권리를 되찾았다. 세종대왕의 정신은 600년을 넘어 아프리카에서 부활했다. 지금까지 야마다 케이고, 아니 다나카 히로키 씨의 놀라운 여정을 들으셨습니다. 한 편의 영상으로 시작된 파문이 어떻게 전 세계의 문자 혁명으로 이어졌는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재 우우루 문자 시스템은 케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함께 더 많은 소수 언어 보존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다나카 히로키 씨는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문자가 없는 언어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문맹 퇴치와 언어 다양성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진실을 말하겠다는 한 사람의 용기였다는 점입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지만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해줍니다. 야마다 케이고는 일본을 잃었지만 세계를 얻었고 방송인의 지위를 잃었지만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실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